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반도가 지금부터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푸틴이 지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미사일 공격이 이 지역에서 더욱 거세지면서 보급로가 끊기고 이 반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지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사실 푸틴 자신도 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희망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국민들의 행동이 이를 입증합니다. 역사가들에게 이런 사건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오랜 세월 동안 크림반도의 지배권을 주장해왔지만 그 누구도 영원히 이곳을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된 침공은 기원전 5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에 대규모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심지어 비잔틴 제국까지 이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최초의 대규모 포위전은 14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금장칸국, 즉 몽골군이 제노바가 지배하던 카파, 오늘날의 페오도시아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몽골군은 1343년부터 1346년까지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그들 사이에 대규모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포위를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공격자들은 대신 세계 최초의 생물학전 사례 중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에 감염된 시신을 도시 안으로 투석기로 던졌고 이는 제노바인들이 도망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지중해와 그 너머로 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크림반도는 이후에도 수많은 포위전, 침략, 그리고 용감하지만 결국에는 헛된 최후의 저항 시도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 전쟁 중에 있었던 전설적인 세바스토폴 포위전이 있었는데 이 포위전은 1854년 10월부터 1855년 9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포위전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사르데냐를 포함한 연합군이 참여했습니다. 연합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했으며 러시아인들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그 주위에 거대한 성채고리를 세웠습니다. 질병과 혹한, 기아가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남은 러시아군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0년 크림반도는 러시아 내전 당시 반볼셰비키 백군의 근거지였습니다. 분열된 잔존 병력은 반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좁은 땅인 페레코프 지역을 지키며 진격해오는 적군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들은 약 15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바다를 통해 이스탄불로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결국 압도적인 적군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크림반도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곳 중 하나라는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1941년 추축국 군대가 크림반도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자 소련 군인들은 세바스토폴 항구 도시로 후퇴했습니다. 독일군은 그해 후반 몇 차례 세바스토폴을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대형 철도포와 루프트바페의 폭격으로 세바스토폴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1942년 7월까지 소련군의 방어선은 거의 붕괴되었고 수만 명의 병력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추축국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인 1944년에 소련군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고 먼저 독일군의 육상 보급로를 차단한 뒤 세바스토폴에 대규모 화력을 집중하는 등 나치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이 많은 사례는 크림반도 등 지역 정령과 유지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며 결국 이는 한 가지 단순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들조차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 바로 지리입니다. 크림반도의 독특한 지형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는 동서남 세 방향의 넓은 수역으로 자연스럽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육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크림반도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유일한 육로는 북쪽, 즉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통과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는 특정 자원이 풍부하긴 하지만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도 항상 식량, 연료, 물, 기타 보급품을 이 지역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즉 보급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경우에 침략군들은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이 크림반도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식량과 연료의 공급이 끊기면 정령군이 백기를 들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안도의 고립은 그 방어자들의 패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은 방어 시설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참호를 파고 벙커를 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침입자들을 잘 막아냈다 해도 결국 자원이 바닥나면 항상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크림반도를 장악한 후 푸틴은 어려운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이었죠. 반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전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푸틴도 이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그가 케르치 해협다리 건설을 지시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마일에 달하는 19km에 달하는 공학적 구조물로 건설 비용만 거의 40억 달러가 들었으며 크림반도의 동쪽 끝과 러시아 본토를 연결했습니다. 이 다리는 반도로 오가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2022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명령했을 때도 그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육상회랑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주요 지역들에 집중했습니다. 즉 도네츠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입니다. 그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 주변 지역을 장악한다면 우크라이나든 심지어 나토든 어떤 적도 보급선을 차단하고 그 지역을 고립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같은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도 크림반도의 연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2026년 4월 초에 시작된 미들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폭형 공격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수송로와 물류 거점을 타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전역에서 크렘린의 군사 물류에 대한 공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제 국경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수년간 러시아가 병력, 군사장비, 식량, 연료 등 각종 보급품을 반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동맥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속도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트럭들이 불타고 전체 호송대가 파괴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러시아 군인들과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모든 다른 통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케르치 해협 다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는 한편 러시아의 철도 페리와 크림반도로 향하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들도 파괴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약화될 수 있는 값비싼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에 전선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신 점점 더 확장되는 드론 부대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급이나 증원을 하는 것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은폐한 미국 육군 장교 벤 호지스 장군이 최근 글로벌 갬빗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사실상 고전적인 포위 전술입니다. 호지스 장군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가 의존하는 교통 인프라를 공격함으로써 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결과 전 미육군 유럽사령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불만족하거나 실망한 휴가객들만이 아니라 하지만 일부 정부 관리들조차도 크림반도가 일종의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관리에 따르면 푸틴이 크림반도 통제권 상실을 이미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할 때입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크림반도에서의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크렘린궁도 여전히 고전적인 전술에 의존해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출신 경제학자인 이고르 립셋 전문가가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크림반도 탈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국가 두마의 전 의원 마르크 페이겐과의 인터뷰에서 립셋은 푸틴이 이미 크림반도에서 철수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결정을 대중의 시각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남아 고립된 러시아인들을 위한 인도적 대피나 안전 통로를 조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크렘린에게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지역 전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점점 더 위험해져 사람들이 결국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대피해야 하고 가능한 사람들은 다리를 통해 떠나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크림반도 민간인 사망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약이나 전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죽더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전쟁을 하고 있고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희생될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크라십체서 립시체는 크림반도의 상황을 포위 상태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부족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이 성공한 뒤 전기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크림대교를 제외하면 통신도 대부분 끊긴 상태입니다. 크림반도를 떠나는 차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러시아인들은 갑자기 즉시 떠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충격적이고 터무니없으며 러시아 내 인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6년 초여름까지 러시아 대중은 크림반도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대체로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여름철을 맞아 크림반도의 휴양지, 스파,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해 그곳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2014년 불법 합병 이후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로 영구 이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한 말을 믿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본래의 품으로 돌아온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시민들에게 그곳을 방문하고 반도에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크림반도로 몰려들었으나 이제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러 사람들의 집을 폭격하거나 병원, 교회, 학교 같은 곳을 폭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키이우 군대는 이곳을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연료가 너무 부족해서 현지인들은 대부분 연료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과 사업체들도 반복적인 정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에 있던 많은 러시아인들이 탈출하려 케르치 해협 다리 쪽으로 몇 마일씩 차량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두려움과 좌절을 토로하며 동포들에게 크림반도에서 떠나거나 멀리 있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오만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대와 자원을 크림반도 대피를 돕는 데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서 인도주의 통로를 마련해 자신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 지역을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대신 그는 선택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러시아의 다른 사람들이 크림반도가 얼마나 지옥이 되었는지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감추기 위해 익숙한 거짓말과 선전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안보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오르안드라가스 박사가 키이우 포스트에 기고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텔레비전은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 땅이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력망을 안정화할 수도 없고 연료 탱크를 채울 수도 없으며 정기적인 보급을 보장하거나 다리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곳에 가족들이 머물도록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2014년 이후로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를 궁극적인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른 크림반도 합병은 수년간 그의 가장 큰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는 결코 의심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같은 곳은 분쟁 지역과 전장으로 묘사되었지만 크림반도는 여전히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정착된 상태, 그림 같은 휴양지로 남아있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할 뿐 아니라 지킬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돈바스 특별군사작전 전개와 무관하게 푸틴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인들이 흑해 해변에서 햇볕을 쬐며 자신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 유산을 기릴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미드 스트라이크 작전으로 푸틴의 그 꿈을 산산조각내고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크림 전쟁 당시 연합군, 러시아 내전의 적군,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을 추축국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반도를 고립시키고 보급을 차단하며 그곳을 지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 상황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군수 지원 실패, 자원 이동 중단, 사람들은 공황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상황이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실 오히려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6월에는 5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이 기록되는 등 이미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여러 척을 폭파했으며 원한다면 케르치 해협 배교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이 휴가를 보내는 안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군사 물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크렘린의 병력이 헤르손과 자포리자에 공격을 가하거나 미사일과 드론대를 우크라이나 깊숙이 발사할 수 있는 남부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다스 박사 말처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안전지대에서 계속 노출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질문은 푸틴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입니다. 립시츠와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압박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드라가스 박사는 푸틴이 위기를 여러 작은 구실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사보타주와 기술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는 등 지역 행정부가 충분한 관리와 통제를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의 무고한 러시아 시민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의 방식입니다. 그는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자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러시아 국민 일부에게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 사는 수십만 명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과 연료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더 이상 불을 켜거나 가족을 먹일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가정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속아 전쟁터가 된 곳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예약한 휴가객들까지. 드라가스 박사의 말처럼 푸틴의 크림반도 이야기에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약속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일시적으로 점령되었거나 군사적으로 분쟁 중인 지역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 땅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 말이 그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는 정반대의 헝거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 많은 이들이 푸틴의 어린 시절 친구들인 엘리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서 벗어나려 하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쓰러질 때 근처에 있지 않으려 합니다. 헝거 게임처럼 엘리트들은 서로와 푸틴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배신, 정치적 책략, 그리고 노골적인 탈출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명확한 탈출이 아닙니다. 푸틴의 측근들이 실제로 그의 곁을 떠나면서 전용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측근들이 그를 배신하려 한다는 얘기도 거의 듣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기회가 있을 때 이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자, 올리가르이, 푸틴 등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매일 8억 2,700만 달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의 온 존재를 집어삼켰는데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푸틴의 권력을 떠받치는 자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헝거 게임입니다. 푸틴만 혼자 남아 몰락하고 나머지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푸틴 정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하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자들과 엘리트들은 푸틴이 그들의 돈에 손대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씁니다. 블룸버그는 7월 16일 보도에서 이탈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푸틴과의 친분 덕분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푸틴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은 푸틴과 가까워지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며 예를 들어 푸틴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부를 요청할 때처럼 그렇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은 자산을 노골적으로 압수하는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이 나라 안에 없으면 푸틴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 유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는 6명의 러시아 부호들과 러시아 엘리트층을 잘 아는 다른 인사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부유층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해외 펀드와 부동산에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은 자신이 가진 것을 푸틴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은 오늘날 러시아의 많은 올리가르히들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판을 흔들지 않는 대가로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때도 충성할 거라고 믿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면 그 사람들은 찾아와도 돈을 안 돌려줄 겁니다. 푸틴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아까 기부를 언급했죠? 3월 말 가디언지는 푸틴이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현금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엘리트들은 매일 얼마나 돈이 쓰이는지 알고 있고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1,6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부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푸틴은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2024년 이후 크렘린이 승인한 당국은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산을 압류해왔으며 특히 러시아 외부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압류만으로는 푸틴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 내에 돈이 있는 누구든 친구든 적이든 표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빨리 현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와 보리스 로텐베르크 이야기는 푸틴이 자신을 위해 가까운 이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푸틴의 오랜 친구입니다. 이들은 유도 스파링 파트너로 활동하며 푸틴이 러시아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키우는데 직접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푸틴은 전쟁을 위해 충성심마저 버립니다. 2026년 7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로텐베르크 형제에게 충성하던 이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측 엘리트 숙청과 유사합니다. 이번 숙청으로 인해 푸틴과의 관계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로텐베르크 형제는 자신들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스탄틴 마르코프와 알렉산드르 나로드코 두 사람 모두 로텐베르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대신 관리하거나 이끌었으며 이미 체포됐습니다. 푸틴이 위협이 되는 엘리트 집단을 약화시키려 하면서 체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 로텐베르크 형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어린 시절 친구가 이제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기업 네트워크 관리 때문입니다. 푸틴은 그 회사 수익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텐베르크 형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돈을 빼내고 있는 엘리트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라면 그들은 미친 걸 겁니다. 지금 돈을 빼내고 있는 러시아의 다른 내부자들에 관해서는 그들 모두가 이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게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측은 로텐베르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에게 시작일 뿐입니다. 돈이 러시아를 떠나자 푸틴은 장관, 군인, 그리고 푸틴의 살인적인 과거에 얽힌 수많은 유령 중 하나까지 그를 괴롭히는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쇼이구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국방장관 자리에서 해임된 것은 그가 이끌던 부처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숙청의 일부입니다. 쇼이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이지만 이는 그가 예전에 맡았던 직책에 비하면 큰 강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벨 파포프, 티무르 이바노프, 루슬란 살리코프를 포함한 쇼이구의 전직 부장관 몇 명이 부패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로텐베르크 네트워크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숙청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권력 최고위층에서 벌어지는 일로 푸틴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은 장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자원 환경부의 고위 관리였던 데니스 부차예프는 형사 기소에 앞서 해임된 후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직 장관이 러시아를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국가 두마에서 푸틴은 공산당 대표 게나디 주가노프와 같은 다른 장관들과 마주해야 했고, 주가노프는 푸틴이 러시아를 1917년의 사건이 반복될 전쟁으로 직접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 체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러시아군 내부의 반란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알렉산드르 루닌이라는 러시아 참전 용사가 러시아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보인 잔혹함이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닌은 푸틴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고 러시아 내무부와 국방부의 장관들이 자신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주변에 배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루닌은 발언으로 곧 체포됐고
크렘린이 정신적 문제로 낙인 찍은 후 사라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란 요구는 바그너 반란을 떠올리게 하며 푸틴을 불안하게 했을 겁니다. 그 반란과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은 그를 처리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프리고진은 바그너를 이끌고 반란을 시도한 뒤 비행기 사고로 제거됐습니다. 지금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푸틴에게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루닌이 이를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과거 망령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아들 파벨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용병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약 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러시아 국가에 흡수된 새로운 바그너 부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만의 작은 무법자 궁벌 제국이라고 묘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통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제는 푸틴이 자신만의 러시아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마피아의 대부처럼 푸틴은 부패와 거짓말 그리고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들의 돈을 러시아 밖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러시아를 탈출하거나 체포되고 있습니다. 체포는 크렘린궁에 위협을 더하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반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반란군의 아들은 푸틴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몰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패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 거꾸로 된 헝거게임에서는 확률이 결코 그의 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장 큰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간단한 답은 이 모든 것이 푸틴의 실패한 전쟁이 엘리트들과 내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표면적인 뉴스 그 이상을 파헤쳐서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 돈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서 그들의 충성을 사는 시스템에는 좋지 않은 일이죠. 지금 러시아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2026년 상반기만 해도 예산 적자가 75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연간 목표로 잡은 것보다 51%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큰 문제는 유동자산이 적자를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많은 돈을 빌리며 다음 대출 상환금은 약 12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상환금은 영상 공개 시점에 만기됩니다. 크렘린은 상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초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포춘지가 비뒤에 세운 환상이라 부릅니다. 은행 위기가 곧 터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출을 보조해왔고 이제 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10%를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1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핵심 금융기관으로 돌아오지 않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2025년에 5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 식료품에 2024년보다 최대 167%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선박, 연료 트럭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발생해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급등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큰 부채를 안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병사들에게 자신의 전쟁에 죽으러 가면 러시아가 최대 14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에 돌아가지 않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바닥나고 크렘린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엄청난 급여와 보너스까지 더해지면요. 러시아는 더 많은 루블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다른 러시아의 계획들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크렘린은 국채를 팔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러시아가 세운 목표의 10%만 모으는데 그쳤습니다. 추가 대출 시도도 효과 없습니다.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원하고 크렘린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푸틴이 이미 제한적으로 해오던 일을 대대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크렘린에 주는 겁니다. 영상 초반 주제를 기억하세요. 엘리트와 내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됩니다.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이 침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완전한 악몽을 똑똑히 보고 있고 크렘린이 시도하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돈을 가진 이들이고 전쟁이 계속되면 푸틴은 그들에게 손을 벌릴 것입니다. 지금 현금을 빼면 푸틴이 훔칠 게 없습니다.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현금 유출과 우리가 다뤘던 다른 많은 불만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은 주로 사업가들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렘린이 이들에게 수익성 높은 계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로텐베르크 형제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푸틴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독재자가 실패한 전쟁을 계속하려고 집착하지 않는 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푸틴의 부패로 이익을 본 사업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민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부자들을 처음에 그렇게 부유하게 만든 기업들을 압수해 국가에 넘겨버림으로써 그 기업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 환경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기업 손실이 25% 증가해 83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8,400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손실 기업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2025년 러시아 기업의 약 30%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총 손실액은 약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7월로 넘어가면 메조는 러시아의 기업 활동이 너무 급격히 감소해 2022년 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시기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때로 우크라이나 대외 정보국의 표현을 빌리면 러시아의 기업 활동은 2022년 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6월에 산출한 기업 환경 지수는 5월에 0.9에서 마이너스 3.6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의 0은 성장과 위축의 기준입니다. 즉 기업들은 개선을 더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죠. 현재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엘리트들에게는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전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급했던 내부 잠식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자산 압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6월 19일 크렘린이 러시아 최대 물류 및 산업 부동산 소유주 중 하나였던 JSC 엘마의 경영권을 국영기업인 네프타킴, 네프킴렘스트로이에 넘긴 것이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약 105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사라진 셈입니다. 국가에 넘겨져 크렘린이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7월까지 러시아는 민간 기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자산들 중 상당수는 침공 이후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국유화되었습니다. 푸틴 측근들조차 원하지 않는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민간 기업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개인 사업자가 언제 이런 일을 겪을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건 푸틴이 만든 일입니다. 그 자신이 일삼아온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배신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그것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하는 푸틴은 역헝거 게임에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내부 인사, 엘리트, 측근들조차 푸틴 곁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쇼이구와 로텐베르크 형제가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필요할 때 강압이나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에 떨며 대부분의 시간을 벙커에서 보내고 자신의 삶을 집어삼킨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푸틴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엘리트들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보다는 푸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막다른 길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막지 않는 사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는 오래된 이야기로 전능한 독재자는 결국 스스로 몰락을 자초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을 노리고 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격렬한 폭로에서 한 러시아군 참전용사가 푸틴의 군대의 진짜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학대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그너 이 점령이 곧 등장할 것처럼 보이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푸틴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푸틴의 잔인함이 다시 드러나며 그의 권력이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에 대한 최대 위협이 러시아 자신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르 루닌이라는 전 러시아군 정찰대 지휘관은 격렬한 폭로에서 푸틴의 군대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정확히 밝혔습니다. 한때 수다 수도코프 자원봉사대대의 일원이었던 루닌의 폭로는 푸틴과 그의 군대 그리고 크렘린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으며 러시아 군인들이 지휘관들에게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종종 어리석고 자살에 가까우며
단지 더 많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루니는 푸틴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어떤 공식 인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그에게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에서 보통 숨기고 덮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군대에서 불만을 품은 병사 한 명이 대수일까요? 하지만 루니는 러시아군의 학대 행위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니는 자신과 푸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히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란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루니는 경고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이 자신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크렘린에 도착해 당신과 함께 생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무기를 크렘린을 향해 돌릴 것입니다. 그가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러시아 보안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루니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루니는 푸틴에게 반란에 직면해 있으며 이 반란이 러시아 대통령 체제의 고위층 인사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라며 루니는 메시지를 끝내며 경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크렘린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길 원했다면 루닌의 메시지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그 희망은 깨졌습니다. 전직 군인의 경고는 소셜미디어에서 24시간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푸틴도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고는 이미 퍼졌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미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퍼진 뒤의 후폭풍은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닌이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철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가 주목받은 뒤 누닌은 쿠데타를 주도하거나 촉구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러시아 군인들이 군 내부에서 겪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와 보안국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라고 권유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유럽 방송 자유라디오는 그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 두 조직 중 어느 곳의 고위 관계자도 푸틴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상을 깨트리는 메시지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니는 이후 발언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조용히 진행될 것이며 아무도 그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루니는 푸틴과의 직접 면담 요구를 빠르게 철회하며 러시아군 내 학대와 뇌물 문제를 지도자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이전에 알렉산드르 포스톨로프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루닌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에도 루닌은 곧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매우 진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메시지 후 며칠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다른 러시아 군인들이 겪은 학대에 대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것을 푸틴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루니는 이러한 증언이 수천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는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 자료도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증언도 소셜미디어에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루니는 이 모든 것을 푸틴과 직접 만남을 위해 남겨둔 듯 보입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반란의 위협과 고위 관리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촉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루니는 심지어 보로네시 지역 당국 대표의 지지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화한 사람의 이름은 데니스라고만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로네시 내정 담당 부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실제로 드미트리 마슬로프라고 스보뉴스 요원이 밝혔습니다. 또한 루닌이 러시아 군대의 실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그를 이용하는 관리들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그는 무너져서 더 이상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거나 누군가 들어준다면요. 어쨌든 반란 위협이 제기됐습니다. 푸틴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그너 2.0 발생 가능성입니다. 루닌의 메시지는 크렘린을 거의 뒤흔들 뻔했던 쿠데타 시도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2023년 6월 24일 푸틴은 러시아에서 25년간의 통치 동안 여전히 가장 직접적인 권력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도전의 촉매제는 악명 높은 바그너 용병단의 창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대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바그너 그룹은 침공 첫 해쯤에는 푸틴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바그너 그룹은 노스토프 나도누시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가 약 1년 반 전 전쟁의 주요 전진기지 중 하나로 사용했던 도시입니다. 프리고진은 자신이 정의의 행진이라고 부른 이 행진을 조직했고 바그너 전투원들은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헬리콥터 여러 대와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고
푸틴은 이를 모두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프리고진의 병사들은 모스크바에서 200km 이내에 있었고 바그너 지도자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이동해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협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의로 쿠데타는 큰 소란 없이 끝났고 러시아는 바그너를 우크라이나 등에서 다시 활동시켰습니다. 프리고진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 바그너 수장은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진 2달 후에 프리고진은 자신의 용병단의 여러 고위 간부들과 함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시기는 단순한 우연 이상으로 보였고 크렘린이 그 시도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암살을 조직했다는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루닌의 화제가 된 메시지는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그너 반란과 루닌의 메시지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루닌의 경우 수천 명이 루닌이 주장하는 러시아 군대 내 만연한 학대의 증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총구가 크렘린을 겨눌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을 막지 않으면 바그너 2.0 같은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분명한 무장 봉기 촉구도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 실상을 겪고 맞서기로 결심한 불만을 품은 전투원을 봅니다. 그런 일은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크렘린의 반응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에 의해 건자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 채널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루닌과 그의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크렘린은 루닌의 영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푸틴이 아끼는 어용 대변인 중 한 명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6월 26일 해당 영상에 대해 그런 성명이 있었다 들었지만 아직 읽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스코프는 누닌 발언 보도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단 전에 관계자들이 영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아마도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그 영상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고 섣불리 행동에 나서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루닌이 직접 전했습니다. 푸틴 본인과는 아니지만 회의가 잡혔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요청한 사람은 비탈리 보로딘이었습니다. 그는 친크렘린 활동가이자 연방안보 및 반부패 프로젝트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크렘린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푸틴의 이른바 러시아 내부 부패 척결 시도의 일환으로 공인들을 고발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비탈리 보로딘이 연락해 모스크바로 초대하며 쌓인 문제와 우려를 직접 말하라고 했다고 루닌은 주장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반란으로 이어질 폭로가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크렘린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6월 28일 DW는 루닌이 화제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운명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11일 동안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보도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모순적입니다. 루닌의 아내 타티아나는 마이마이라이프 텔레그램 채널에 루닌이 보로딘의 초대를 받은 후 자동차로 모스크바로 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준비는 6월 26일에 시작됐지만 루닌은 여행을 멀리 떠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루닌을 찾으러 보로네시의 리지노브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타티아나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루닌을 찾았습니다. 타티아나는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살아있고 건강하며 자신의 상황 관련 영상이나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더는 게시되지 않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닌은 구금되어 있습니다. 루닌은 자신이 수집한 학대 증거를 공개하도록 돕겠다는 남자를 만나러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만의 바그너식 행진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나요? 크렘린이 보로딘의 만남 약속을 이용해 루닌을 가족에게서 유인해 체포하려고 한 걸까요? 크렘린이 보로딘이 루닌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루닌이 학대 사실을 폭로하게 두는 것이 푸틴에게 반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푸틴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요. 우린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11일간의 구금이 더 길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미움을 산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많습니다. 루닌도 곧 열린 창문에서 떨어지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푸틴이 건좌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암시만 해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미 많으니까요.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야기에서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푸틴은 자신의 옛 부하가 수백만 명이 본 반란 선동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굴욕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루닌이 모스크바로 가져오려 했던 증언들이 없어도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여주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는 학대가 만연해 있고 루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언이 없어도 그런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유럽 방송 라디오 리버티가 지적했듯이 러시아 군인들이 구덩이에 갇혀 처벌을 받았다는 과거의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거부하면 지하실 등 임시 감금 시설에 갇혀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누닌의 주장처럼 지휘관들이 가장 위험한 공격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병사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일부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거의 13,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훈련장에는 사디즘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병사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르템 비코라는 전직 군인은 자유유럽 라디오에 자신이 러시아 273 포병여단에 배치되었으며 자신이 양성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훈련이 지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방탄조끼 5벌을 입히고 걷기도 힘들게 했습니다. 구토하고 기절했으며 방독면을 씌우고 달리기와 기어가기를 강요했습니다. 저에겐 지옥 같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고 비코프는 말합니다. 그는 막대기로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거나 군인들이 망치로 손을 맞고 라디에이터에 수갑이 채워지는 일 등 자신이 목격한 모든 일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는 학대 경험을 덜 솔직하게 말하며 제보할 때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1월 기사에서 TVP 월드는 크렘린에 보내진 수천 건의 공식 민원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실수로 온라인에 공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코프 주장과 루닌이 푸틴에게 보여주려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러시아 인권 옴부즈맨에게 보내진 6,000건이 넘는 민원 목록입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살 임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병사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국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내져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탄 사람들까지 더 많은 우크라이나 탄약을 소모시키려 전선에 투입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변수를 더합니다. 누닌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푸틴에게 학대의 증거를 보여줘서 러시아 지도자가 반란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월 보고서는 크렘린이 학대 보고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몇 달 사이에 수천 건이 있었고 아마 그보다 그 외에도 수천 건의 민원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푸틴은 이미 러시아 군대가 병사들을 학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모두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복 비전에 대한 어떤 동조만큼이나 잔혹함과 가학성에 의존해 병사들을 전선에 내보내온 군대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정학 및 안보연구센터는 2024년 3월에 러시아 군대 문화가 고통과 폭력에 대한 높은 관용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군인들이 잔혹한 행위에 노출되고 직접 학대를 받아야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휘관 지시에 불복한 동료들이 처벌과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닌은 푸틴에게 폭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군대가 의도대로 잘 작동한다고 말하려 했을 뿐입니다. 루닌이 푸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 질문에 간단히 답하면 루닌의 영상이 러시아 내에서 이런 학대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이들에게 공개됐고 이는 더는 못 버티는 군인들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 피로가 루닌 같은 이들이 절박한 조치를 취하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란이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닌이 국방부와 비밀경찰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푸틴과 가장 가까운 이들 중 일부도 같은 종류의 피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푸틴을 권좌에서 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지쳐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 내부에서 전쟁을 중단할지 말지를 두고 공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두마 의원들로부터 1917년 혁명과 유사한 혁명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 게나디 주가노프가 지난 4월 푸틴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푸틴의 전쟁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푸틴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누닌의 말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내뱉는 망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내놓는 더 세련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말들의 메아리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전을 못 이루고 러시아 내에는 드론이 예전보다 더 많이 푸틴 영토와 모스크바 깊숙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틴 본인조차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으로 인해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닌이 바그너,
이 점영식 쿠데타를 직접 주도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란 가능성을 경고했고 러시아 내에서 푸틴과 전쟁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직 군인이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수백만 명에게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일입니다. 엘리트들 사이의 분열, 러시아 전선 실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공격 증거가 겹치며 이는 푸틴에게 잠재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푸틴을 무너뜨릴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가 군사 반란으로 요란하게 퇴장할지 아니면 배후 세력이 그를 조용히 건져에서 몰아낼지입니다. 어느 결과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며 푸틴은 적들에게 자신을 올가맬 밧줄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 세계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거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충분한 군대는 예산이 적은 군대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는 국가는 제한된 국방 예산 국가보다 항상 더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싼 자산이 저렴하고 단순한 대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규칙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적은 병력, 더 적은 자원,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전략과 기동으로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을 4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바꿔놓았고 크렘린이 상상했던 방식으로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적 비용 효율성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500달러짜리 장비로 수백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 중 하나를 구축한 것으로 놀라운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교란시키고 비교적 엄청난 가치를 지닌 러시아 자산을 손상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드론을 이용해 적의 선박, 항공기, 장갑차, 그리고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폭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해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또다시 상처를 추스르며 곱씹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완전히 굴욕적인 패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7월 15일 아침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비아조바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427번째 독립 무인 시스템 여단 코드명 라로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콜사인 마자루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자루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얼굴이 되었으며 종종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무인기 공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장 먼저 공유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공격 몇 시간 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러시아 헬리콥터가 들판위를 비행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뒤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드론은 몇 초 동안 헬리콥터와 나란히 비행하다가 위로 상승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에서 공격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미-28이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량급 전천후 주야간 대전차 군용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1980년대 초에 처음 생산되었지만 2009년에야 공식적으로 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군사 계약 경쟁과 소련의 경제 붕괴 등 여러 요인과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미-28의 오랜 개발 기간에 속지 마십시오. 이 헬리콥터는 정말 강력한 군사 장비입니다. 길이가 17m, 약 55피트 이상이고 높이는 3.8m, 약 12.5피트. 날개 길이는 4.88m, 약 16피트에 달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1,500kg, 약 25,000파운드가 넘으며 최대 1,720리터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450미국 갤런, 약 1,720리터의 연료를 실을 수 있고 보조 연료 탱크에 571리터, 151갤런을 추가로 접재할 수 있습니다. 2194마력의 그리모 VK 2500 터보 샤프트 엔진 2개로 구동되며 최대 순항 속도는 270km, 즉 170마일에 달합니다. 필요할 경우 최대 속도는 약 320km, 즉 200마일에 달합니다. 최대 435적 킬로미터, 즉 270마일의 항속거리와 2시간의 채공시간을 자랑하는 이마이엘 MI-28은 공격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진로에 있는 어떤 표적이든 위협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30mm 자동 슈프노프 EA-40, 이 기관포가 장착된 턱 및
NPPU-28 포탑을 자랑합니다. 이 기관포는 분당 200발에서 8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 차량을 대상으로 할 때 유효 사거리는 1500m, 즉 4900피트에 달합니다. 또한 공중 표적에 대해선 2500m, 8200피트 사거리를 늘 자랑합니다. 이 기관포는 또한 철갑탄, 분리식 철갑탄, 고폭 소위탄 등 다양한 종류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28은 최대 16발의 초음속 아타카 V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폭 대전차 탄두, 열압력탄, 확장형 로드 탄두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덕분에 미-28은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한 주력 전차부터 보병, 건물, 벙커, 다른 헬리콥터까지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28은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항공폭탄 등 다양한 추가 무장도 장착할 수 있어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가장 유연한 전력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이 헬리콥터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2023년 분쟁 초기에는 미-28 공격 헬리콥터가 전선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증가에 대응해 신형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됐습니다. KA-52 등 다른 기종과 함께 작전하며 Mi-28은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강화된 거점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헬리콥터를 드론 사냥꾼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 정찰 및 자폭형 공격 드론을 추격, 격추해 제한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28은 오늘날 최고의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각각은 크렘린 측 전력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미사일만큼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항공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때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그룹 오릭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전쟁 기간 동안 최소 20차례 나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Mi-28 헬리콥터 20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완전히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자산이 흔적도 없이 파괴됐지만 그 파괴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영상 형식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드론이 목표물에 접근하다가 헬리콥터 프로펠러에서 몇 밀리미터 떨어진 순간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사용한 드론 종류입니다. 여러 뉴스 보도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드론은 다름 아닌 스카이폴 자체의 슈라이크 10 FPV 기종 중 하나였습니다. 슈라이크 10은 매우 효과적이면서 저렴한 전술 타격 드론입니다. 10인치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3kg, 즉 6.6파운드의 탑재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슈라이크 계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드론 중 하나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30km, 즉 18.6마일의 비행 범위와 시속 120km, 즉 75마일의 최대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약 800m, 즉 2600피트의 고도와 최대 15분의 총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슈라이크 10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가격입니다. 이 드론은 대당 약 500달러로 추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약 400달러에 제작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슈라이크의 저렴한 생산 비용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이 드론을 수천 대씩 쉽게 제작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이 드론들은 저렴하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표적도 완벽하게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28은 대당 1,500만에서 1,9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500달러짜리 드론, 이 1,900만 달러짜리 헬리콥터. 와, 맞붙어 터서 드론이 승리합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이 2025년 9월에도 벌어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FPV 드론으로 러시아 헬리콥터를 성공적으로 파격해 파괴했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마자르가 온라인에 소식을 공유하며 텔레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8 헬리콥터는 무인 시스템 부대 59 여단 조종사들이 FPV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마자르도 공격 영상을 공유했는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장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불길에 휩싸여 두꺼운 연기 속에 추락하면서 즉각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MI-28이 아니라 실제로는 MI-8 수송 헬리콥터였지만 여전히 $10,000가 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다시 $500 FPV 드론에 의존했습니다. 나중에 슈라이크10 드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밀리터리 쇼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한 대의 드론과 헬리콥터만이 아닌 전쟁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은 이 분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양측의 전략과 교리에 얼마나 깊은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상징합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대는 돈을 많이 쓰는데 집착해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21세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에 막대한 돈을 쓰는데 꾸준히 집중해왔습니다. 군사 박람회와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서 매번 푸틴의 군대는 거대한 주력 전차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대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최신 무기들을 반복적으로 선보여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오랜 세월 힘을 과시해온 주요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맞서리들을 위협하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 전략은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일부조차도 크렘린을 자극해 거대한 러시아 전쟁기계의 분노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명령했을 때 전 세계는 논리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휩쓸며 키이우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저항도 쓸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대 전차나 최강 미사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군사 예산을 따라갈 자금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저렴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그 예산의 일부만으로 무력화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수만 달러짜리 방공체계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막대한 요격 미사일 비축량 없이도 대규모 드론 군집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지뢰와 대전차 로켓으로 대규모 기계화 돌격 부대를 섬멸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이 도전은 너무 컸을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첫 번째 장애물에서 넘어졌을 것이고 러시아의 거침없는 진격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믿고 끈기와 결단, 노력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MI-28 헬리콥터에 대한 공격은 수백 건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주가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크고 가치 있는 러시아 자산을 파괴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500 UAV가 $9,000만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5,000 드론, 이 $100만 레이더를 파괴합니다. 또는 $25,000짜리 바바야가 폭격 드론, 이 적군 병사 12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수십 대의 드론으로 이루어진 군집이 러시아 정유소를 폭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이 큰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거의 항상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는 마자르가 다시 한번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아조프해를 건너는 러시아 선박 최소 20척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 섀도우 함대 소속으로 모스크바가 금융 제재를 피하고 전 세계에 석유 등 자원을 수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엔 17척의 유조선, 2척의 LNG 운반선, 1척의 예인선이 있었습니다. 마자르도 선박 공격 영상 증거를 공유하며 FPV 드론이 목표 추적하는 여러 클립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어떤 드론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우 다양한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대가 특정 공격에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드론은 제작비가 수천 달러 이하로 저렴하게 만들어지며 훨씬 비싼 목표물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많아질수록 우크라이나가 단순하고 저렴한 장비를 사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크렘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으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서 최대한 많은 전차와 병력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렘린은 예비 인력과 자산이 많아 제거된 병력과 장비를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전쟁은 재정 문제에서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 전쟁에 최대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면 크렘린은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값비싼 미사일이나 장갑차가 아니라 드론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가의 날 행사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빠른 생산 확대에 자신도 놀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국가의 연간 100만 대 드론 생산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많은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연간 10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만 대, 그리고 앞으로는 2000만 대가 될 것입니다. 그 수치는 국가 국방부 차관인 슬라브 바닉 씨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슬라브 바닉 씨는 나토 의회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연간 2천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자금과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말이죠. 바닉 씨는 방위 산업이 장거리 타격과 방공 작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최근 9천만 유로, 즉 1억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2025년 9월 메마이 8 며칠 전 MI-28 헬리콥터를 격추시킨 스카이폴 공격 드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 패키지는 FPV 전투 드론 5만 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러시아 목표물에 지옥을 퍼붓기 위해 대기 중인 진정한 무인기 군단입니다. 각각이 헬리콥터, 장갑차, 포병 시스템, 요새, 그리고 적 병력 등 다양한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타격의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스카이폴의 스트라이크, 쉽파이버가 미 육군의 드론 우위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99.3점이라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에서 진행되었으며 미 육군 대표들이 모의 전투 상황에서 각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슈라이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최고의 다목적 군용 드론 중 하나로 미국 군의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 최고 드론 군대가 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군대에는 루치, 장거리 타격 드론, 와일드 호넷, 스팅 인터셉터와 같은 뛰어난 혁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바야가 폭격기, 파이어포인트, FP1, 그리고 마기에라 V5와 V7 같은 해상 표적 타격용 무인 수상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크기, 속도, 설계, 그리고 능력 면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놀라운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드론이 저렴해 우크라이나가 쉽게 제작하고 성공적 타격마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무인 장비로 크렘린에 혼란을 주는 것을 공중과 해상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키이우의 강력해진 지상 로봇 군대가 최전선 살상지대에서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엄청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특별히 선택된 건물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숨기려 했던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그 나라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대체 불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공격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찾아내 불덩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심연에서 소환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뜨거운 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지옥 작전이 시작되었고 러시아는 이제 그 불지옥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여겼습니다. 점령된 도네츠크의 깊은 곳에는 노보암브로지브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다른 많은 마을들과 함께 러시아가 도네츠크주에 만든 대규모 연료 저장소와 물류 거점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표물들은 한때 우크라이나 공격 범위 밖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날이 올 것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보암브로지브카에서는 핵심 연료 저장소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출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시멘트 공장 부지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료는 철도를 통해 공장으로 운송되어 지하 저장고와 지상 탱크 모두에 보관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을 이용해 시설에서 연료를 다시 운반함으로써 이러한 속임수를 유지했습니다. 트럭들은 연료를 핵심 보급 창고로 운반해 도네츠크 내 러시아 공격부대가 기계와 돌격 등 차량 작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 은폐는 몇 달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7월 12일 우크라이나의 제1 아조프 군단은 러시아의 비밀 연료 기지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기지를 타격해 러시아의 대량 연료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격은 노보암브로지브카를 겨냥한 더 큰 공격의 일부였으며 철도 노선도 손상시켰고 푸틴에게 한때 손이 닿지 않는다고 믿었던 물류 거점이 이제는 명확한 표적이 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이번 공격을 지옥작전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공격은 즉흥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조프 군단이 은폐처를 찾아 드론으로 파괴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단이 자신들의 행동을 알리기 위해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밝힌 것처럼 지옥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올바른 위치를 찾고 보내려는 드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몇 달간의 계획과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아조프 군단 대원들은 그 공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러시아 정령군과 싸워야 했고 이는 사실상 자살 임무였습니다. 대신 군단의 드론 조종사들은 숨겨진 러시아 연료시설 위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각 비행은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콘크리트 공장의 배치가 지도에 기록되어 타격 드론 조종사들이 호출될 때 신속하게 타격해야 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철도 노선을 포함해 공장으로 드나드는 물류 네트워크도 관찰하고 지도에 기록했으며 러시아 연료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지원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소개월간 계획을 세웠고 우크라이나는 임무에 가장 적합한 드론을 선정했습니다. AI로 구동되는 호넷 드론은 지난 몇 달 동안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의 연료 및 보급 트럭을 파괴하며 중거리 타격 범위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드론들이 더 어려운 임무에 직면할 것입니다. 드론은 완벽한 선택이었고 이유는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헬 작전에 집중하겠습니다. 계획이 완성되고 선택한 무기가 정해지자 아조프 군단은 공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전은 드론을 보내 연료 탱크를 타격하는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철도 크레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침 타격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평범한 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조프 군단이 지목한 크레인이었는데 러시아가 숨겨진 연료 저장소로 이어지는 손상된 철도 선로를 치우기 위해 사용하려고 할 것으로 아조프 군단이 파악한 바로 그 크레인이었습니다. 이 연료 저장소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크레인 파괴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늦추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두 번째 목표로도 이어졌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이미 선로 위에 있던 기관차를 타격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철도 접근이 원투펀치로 차단됐습니다. 파손된 기관차는 더 이상 비켜설 수 없어 들어오려던 다른 열차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또한 크레인 고장으로 기관차를 선로에서 뺄 수 없었습니다. 연료 저장 시설이 다음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러시아의 연료를 숨기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였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불이 꺼지자 공장 안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시멘트 공장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조차 모를 거라고 자신했던 러시아 군인들은 뭔가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그때 아조프 군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도착한 드론들은 몇 달 전부터 세심하게 지도에 표시해둔 연료 탱크와 철도 노선을 공격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이전에 감행했던 어떤 공격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이번 타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서 도네츠크의 주요 연료 저장소는 전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연료는 전쟁의 피와도 같습니다. 점령군에 보급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류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1아조프 군단의 무인기 조종사들이 적의 계획을 바꿨다고 군단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이 도네츠크에 대한 푸틴의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중대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연료 공급망 일부는 점령지에서 러시아 본토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도네츠크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연료가 작전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큰 지연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러시아 공격을 늦출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그 병사들에게 공격하거나 보급품을 직접 나르라고 할 만큼 냉정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냥 차량 없이 혹은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없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왠지 그게 그다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숨겨진 연료 저장고를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졸개들을 더 많이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의도했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이미 러시아 군대를 괴롭히고 있는 연료 부족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7월 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물류 파괴 작전으로 인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최전방 진지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30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30km 구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계속 감시하고 드론 조종사들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군의 물류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대의 전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군의 기동성이 방해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류도 매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페도로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만 수십 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네츠크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주장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유일한 영토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이제 연료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행군해야 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계획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노보암브리지브카에서 벌인 연쇄 공격에 사용한 드론도 있습니다. 앞서 호넷이 이 임무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호넷은 최대 150km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호넷은 전선을 훨씬 넘어 이동 중인 연료 트럭과 같은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노보암브리지브카에서는 그런 성능을 다 끌어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연료 저장소는 이동하지 않았고 호넷 사거리 내에 있었습니다. 크라프트는 아조프 군단이 타격한 비밀 시설이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져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호넷은 여러 번 왕복해도 타격 임무에 충분한 연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호넷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드론은 아닙니다. 호넷은 4.5kg 탄두로도 러시아 유조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유조차는 비교적 방어가 약한 표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폭발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연료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호넷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AI의 활용입니다. 첨단 유도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된 AI 덕분에 드론은 제모에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덕분에 호넷은 표적 탐지와 추적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즉, 아조프 군단이 해야 할 일은 드론에 적절한 표적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알고리즘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자동화 전쟁입니다. 비밀 도네츠크 연료시설에 의존하던 모든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막 호넷의 독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연료를 숨긴 시멘트 공장이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도네츠크 공장을 파괴했다는 것은 점령지에 연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800km나 떨어진 또 다른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연료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서 저희의 1일 영상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아조프 군단이 호넷 드론으로 러시아의 최대 비밀 중 하나를 폭로했다고 밝힌 바로 그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드론들이 사마라주의 시즈란 정유소를 여러 차례 타격했습니다. 그 정유소는 예전에도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정유소는 매년 약 890만 톤의 원유를 연료와 기타 석유 기반 제품으로 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높은 정밀도로 모든 주요 정제 설비가 타격을 입었으며 시즈란 공장의 생산 능력이 거의 0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던 프레스가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7월 11일 밤중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 7월 12일 이른 아침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오전 4시 30분까지 슈퍼노바 플러스와 엑셀엔 플러스를 포함한 모니터링 채널들이 러시아 최대 정유소에서 치솟는 불길과 거대한 연기구름의 영상을 공유하며 공격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공격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채널 사이버 보로슈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시즈란 공격은 장거리 FPV 드론을 사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3개의 가공 유닛을 타격했습니다. 채널에 따르면
AVT 5일차 가공 유닛 도타격된 유닛에 포함됐습니다. 그 단일 유닛은 시즈란이 연간 처리하는 890만 톤의 석유 중 260만 톤을 차지하며 이는 전체 용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30만 톤을 처리하는 AVT 6유닛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장 내 LCH-35 1일 600 총매 개질기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치는 휘발유에 필요한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확도가 매주 향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평소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즈란 정유소 전체가 방금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정유소의 석유 정제 능력 100%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공장을 다시 일부라도 가동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런 파괴된 정제 설비를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이런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조프 군단이 철도 인프라를 파괴하고 숨겨진 도네츠크 시설의 연료를 타격한 과정을 원투펀치로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그 표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공격으로 강한 잽을 날렸고 이어서 러시아 연료 공급원 중 한 곳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훅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러시아 전체 공급망에 대한 다층 공격입니다. 연료의 공급원부터 실제로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에 이르기까지 모두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통받지 않는 러시아의 지역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타격이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연료 부족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료 부족은 많은 러시아인들을 그들의 강력한 보호자라고 여겨지는 푸틴에게 매우 화나게 만들면서 푸틴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에서는 줄이 수킬로미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기름이 동나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부 기회를 노리는 러시아인들은 줄에서 자리를 먼저 확보한 뒤 연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최대 460달러에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료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의 알렉산드르 티토프는 7월 10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매년 러시아를 방문해 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는 제재와 전쟁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에는 경제가 안정을 찾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미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현재의 연료 부족 사태가 닥치기 전이었습니다. 히토프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료 위기 조성 작전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줄 서는 평범한 사람들만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최전선의 병사들은 그들의 공격에 필수적인 생명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생각은 단순합니다. 군대 연료 공급을 끊으면 러시아 전쟁 기계가 마비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료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아조프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 휘발유와 디젤이 크림반도와 본토의 점령지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 은폐된 연료 저장 시설을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가한 것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EU 옵서버는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조차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계속 강화하면 곧 그 군인들은 전선에서도 연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도로프의 말처럼 연료가 충분하다면 30킬로미터를 걸어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연료가 부족한 것은 민간인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료 문제로 인해 2026년 어느 때보다 러시아 군인들이 더 빠르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7월 13일까지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약 1,6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 병사들 중 몇이나 차를 타는 대신 강제로 걸어서 전선으로 향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는 러시아의 병참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지면서 거의 4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초래한 연료 위기의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푸틴의 전쟁 기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도 있습니다. 푸틴은 도네츠크가 가능한 한 빨리 함락되길 원합니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이후로 수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푸틴이 도네츠크와 더 넓은 돈바스 지역의 함락을 위해
15번의 마감 시한을 정했지만 그 대부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크렘린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마감 시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2026년 3월 31일 마감 시한에 이어 나온 것인데 그 마감 시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9월 1일 또 푸틴이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시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러시아의 현재 진격 속도로는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데 5150일, 즉 약 14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쯤엔 푸틴이 이미 사망했을 확률이 높아요. 전선에서 20km도 떨어지지 않은 비밀 저장 시설의 연료 화재는 러시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속도 저하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병사들이 살상구역을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의 도네츠크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네츠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이 다음을 고민하는 사이 아조프 군단은 계속 전진합니다. 아마도 이미 더 많은 정찰 드론이 하늘에 떠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숨기려 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음 목표를 탐색하고 있을 겁니다. 옛 속담에 한 번 속으면 상대가 부끄러운 거고 2번 속으면 내가 부끄러운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틴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지금 온몸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방금 크루스크 지역의 한 비행장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자국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 뒤에 전투기 한 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둘 다 파괴했습니다. 먼저 하나, 그리고 나서 다른 하나. 막을 수 없는 무기가 완전히 불타버렸고 러시아는 드론 공격으로 순식간에 2번이나 속았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러시아에 이런 일은 흔해졌죠. 우리는 쿠르스크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칼리노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그 오블라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굴욕을 겪은 곳이라 낯익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반격 침공을 감행해 수백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공은 격퇴됐지만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오블라스트 중 하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의 가장 큰 치욕의 현장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침공 후 러시아는 칼리노를 군사 민간 겸용 비행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쿠르스크 보스토크 슈니 공함이 그곳에 위치해 있지만 칼리노에는 러시아 항공 활동을 지원하는 군사 공군기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첨단 방공망으로 보호받는 이 공군기지는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해온 전투기와 폭격기들의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지를 그냥 둘 수 없었고 7월 21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15 독립포병 정찰여단, 일명 블랙포레스트로 알려진 부대가 러시아의 귀중한 무기 2대를 드론 공격으로 파괴했습니다. 포팔로 미그-29 전투기가 격추된 것도 러시아에겐 충분히 창피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투기를 보호하도록 배치된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까지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번에 2개의 고가치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한 대와 칼리노 비행장을 우크라이나가 보낸 바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잠시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공 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날아오는 투사체를 격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칼리노에 판치르 S1을 설치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으려던 무기가 오히려 드론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그-29를 격추한 후속 공격에 길을 열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텔레그램 게시글을 통해 발표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게시글과 함께 러시아가 이번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타격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 다른 러시아 기지까지 도달해 귀중한 표적을 타격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평소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삼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약 50초 영상은 정찰과 공격 준비 장면으로 시작하며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한 미그-29 전투기와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이 있는 기지가 식별됩니다. 불길을 휩싸인 미그-29 전투기도 등장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성공의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몇 초, 우크라이나 드론 시점에서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이 조준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이 드론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이 접근하는데도 방공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보입니다.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 영상이 끊깁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판치르 S1은 미그-29를 지키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에도 대응 못할 정도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끼였을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주요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철저히 경비되는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러시아가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러시아가 중요한 무기 2개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합니다. 이 무기들이 고가치라는 말이 사실이었죠. 미그 29 전투기 한 대만 해도 이 소련 시절의 기체들이 아직 생산되고 있었을 때 미그 29 한 대는 러시아에 약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판치르 S1의 가격은 약 2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총 4,5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치명적 공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드론들의 비용은 이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사용된 드론 종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에 들어간 비용은 많아야 10만 달러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런 자산을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더 광범위한 작전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칼리노가 판치르 S1을 잃어 더 취약해졌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그 29 손실로 러시아의 미사일, 활공 폭탄 발사 플랫폼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피해가 줄고 공중 압박이 없을 때 러시아의 지상전에서 더 큰 손실을 입히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은 러시아에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크라이나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공격하는 방식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리노에서 장비가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와 정령지 여러 곳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령지인 헤르손 지역에 위치한 호를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부솔 S레이더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 방공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이 기지를 흑해와 드니프로 강에서 해상 표적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감시 시스템으로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점령지인 크림반도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는 쿤드류샤 근처의 탄약고와 도네츠크의 다비디우스카 근처의 군수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자포리자도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카미안스케와 코마르에서 각각 하나씩 2개의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쿠르스크가 걱정할 것은 비행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쿠르스크주 포포볼로즈치 인근 물류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방공망이 실패한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믹-29와 판치르 S1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를 자주 표적으로 삼는 듯합니다. 칼리노 공격을 발표하기 며칠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에 대한 정밀 드론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복적으로 노려온 이 표적에 대한 이번 공격에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에서 사용된 호넷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SU-24M 한 대가 불에 타고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전투기 2대를 잃었습니다. 크루스크에서 사용된 드론이 신형 호넷인지 우크라이나가 다른 드론을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불타는 미그-29와 파괴된 판치르 S1 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고가치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곧 그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칼리노에서 파괴한 두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미그-29와 판치르 S1이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인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전쟁 자금에 또 하나의 수백만 달러 손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그-29가 세계 최고 전투기라거나 어느 나라든 자랑할 만한 기종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투기인 미그-29는 1970년대 제공권 장화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오딘에 따르면 당시 새롭게 등장한 F-15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약 20가지 변형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칼리노에서 어떤 기종을 공격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재원은 이 전투기가 외부 연료를 장착했을 때 전투 반경이 1500km라는 점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0km에 달하며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쓰는 방식에서는 이런 재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수에서 우세하지만 러시아는 대부분 전투기를 전선 뒤에서 미사일 발사와 활공폭탄 투하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사례처럼 이상적으로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럴 이유는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십 대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목표 폭격 중 격추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438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초기 시도에서 손실된 것입니다. 미그-29를 비롯한 많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러한 초기 손실에 포함되었고
러시아는 전투기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용 방식을 빠르게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선 뒤에서 폭격하는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방공망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미사일과 활강폭탄을 쏠 만큼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비행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강폭탄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일부는 이런 공격이 전쟁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포브스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7월 1일 기사에서 비크람 미탈은 활강폭탄이 점차 전통적인 포병을 대체하여 요새에 압박을 가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속적인 활강폭탄 발사는 구형 FAB 폭탄에 윙키트를 장착해 개조함으로써 멀리서도 우크라이나 거주지를 폭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더 먼 사거리와 더 높은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파괴한 미그 29. 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전투기는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파괴된 그 전투기를 공중 폭격 전략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아마도 수미와 그 인근 지역들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투기를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점 더 의존하게 된 공중 전략에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칼리노로 보내지는 어떤 전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다른 항공기들도 철수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미사일과 활공폭탄 작전의 효과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판치르 S1이 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가 가진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론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여야 합니다. 트럭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휴대가 가능해서 쉽게 위치를 옮길 수 있고, 판치르 S1의 주요 강점은 바로 그 다재다능함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과 자동 EA-38M 30mm 대공포 두 정을 결합해 매우 높은 격추 확률을 자랑합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격추 확률은 70%에서 95%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검증된 성능인지 러시아 주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판치르 S1은 완전 장전 시 포에 약 1,500발을 탑재합니다. 이 탄약은 철갑탄, 파편탄, 고폭탄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이 포는 분당 7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4km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5726 대공미사일 12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화력이 아니라 바로 다재다능함입니다. 판치르 S1은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부터 드론까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어떤 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칼리노에 있던 판치르 S1은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판치르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시스템을 상대하기 위해 드론 군단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왔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표적을 많이 만들어 판치르가 혼란스럽게 하거나 모든 표적을 막기 전에 드론이 공격에 성공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칼리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판치르 S1이 레이더가 없거나 고장나 우크라이나 드론을 추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러시아의 더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판치르 S1, 이 드론 방어에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도 있습니다. 2월에 프라우다에서는 2025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가 보유한 판치르 지대공포 및 미사일 시스템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비축분의 50%가 사라지며 판치르 S1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SSU에 따르면 판치르 시스템 파괴는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판치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적 방공망을 돌파해 후방 목표물로 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군사기지, 창고, 비행장 등 점령군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의 50%가 파괴됐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판치르 S1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첨단단 근거리 방공 시스템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진화하는 드론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할리노가 방금 그 사실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한 번 값비싼 방공 시스템이 훨씬 저렴한 드론에 의해 파괴되면서 굴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르 손실이 커져 미사일용 다양한 지상 발사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판치르 S1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체도 불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판치르가 파괴될 때마다 러시아는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러시아를 어디로 이끌까요? 미그 29와 판치르 S1. 이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파괴된 건 굴욕적이지만 전쟁을 끝낼 정도는 아닙니다. 푸틴이 더 걱정하는 건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방공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점입니다. 이 문제는 판치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방공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토마스 위딩턴,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군사과학연구원은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러시아 방공 체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런 공격을 탐지, 추적, 요격할 장비가 없습니다. 위딩턴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드론이 이 방어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숫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174. 2026년 첫 5달 동안 파괴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수입니다. 러시아에 54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공 문제에 더해 러시아는 대체할 수 없는 미그 29 전투기 한 대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미그 29 생산이 오래전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칼리노에 새로운 전투기를 보낸다면 그것은 잃기에는 너무 값비싼 더 고가의 기종이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미그 29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러시아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활광폭탄을 발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임무에 더 현대적인 전투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련 시절 전투기가 격추될 때마다 그 임무에 투입할 러시아의 전투기 비축분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어 체계는 드론 전쟁이 지배하기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선의 FPV부터 장거리 타격 UAV까지 2026년 들어 100만의 타격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속도면 우크라이나가 연말까지 드론 타격 200만 건 달성할 듯합니다.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타격 90%를 차지합니다. 칼리노에서 효과를 본 방식이 어디서나 통하는 듯합니다. 올해가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가 이 전략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위성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목표물을 더 빨리 찾고 공격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칼리노에서 본 것도 이것일 수 있습니다. 위성 정보로 우크라이나가 미그 29가 노출됐음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드론으로 제거했습니다.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힘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 뒤에 전투기를 숨기려다 둘 다 파괴되면서 또 한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물들은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만족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우크라이나가 울타리 말뚝으로 전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저희 영상에서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중요한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